네, 안녕하세요. 끝장의 개노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손 충당금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번 문제부터 해서 별표가 체크된 문제들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채권이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잠깐 이런 부분을 잠깐 보시면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보시면 대상 자산들은 외상 매출금, 바드럼,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답은 1번이 되고, 또 1번이 아닌 이유는 얘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부채 계정입니다. 부채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좀 숫자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방금 좀 드렸는데, 요거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정 과목 중에서 이게 차변 계정인지 대변 계정인지 혹은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땐 우선 급수를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급자가 들어가면 차변 계정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숫자가 들어가면 대변 계정이다 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 계정은 자산이고 대변 계정은 부채인데 이렇게 가고요. 자, 이제 급자가 들어가는 계정들부터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급. 선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계정은 선급금도 있고 비용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 옆으로 비슷한 이름이니까 바로 해볼게요. 선수금, 선수수익이 있죠. 보시다시피 차변에 제가 적은 것들은 모두 자산이고요. 대변에 적혀 있는 것들은 부채입니다. 자, 그 이외에는요, 가지급금, 급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수금, 그리고 예수금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대변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는 계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매출전표 할 때 배우셨던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계정이 있었고요. 얘도 이제 급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도 있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변에 있는 것들 다 급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변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급수로 암기하시면 기본적인 암기가 끝나는데, 이제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미수금과 미수수익, 얘네들은 반대로 가네요. 급수를 따르지 않네요. 미지급, 금, 그리고 비용. 반대로 가죠. 얘네들을 암기하는 방법은요, 제가 이제 학교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이렇게 가죠. 그 이유는 얘네들은 미쳐가지고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냥 그래 암기하세요.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편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급수로 암기한다. 급이 들어가면 차변 계정이라고 보면 되고, 수가 들어가면 대변 계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변 계정들은 자산이고 대변 계정들은 다 부채더라. 암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게 딱 하나 있더라. 그게 이제 미로 시작하는 미수금, 미수수익. 그러면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이 있더라. 얘네들은 미쳐서 반대로 움직이더라. 암기하시기 편하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3번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3번 문제 하겠습니다. 밑에 건 살짝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울게요, 그냥.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에서는요, 일단 계정 과목 이름 하나가 나와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어디에 속하는가인데요. 사실은 일단 답은 1번이라고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1번인데 이유는 이거 위에 우리 저번에 연습했었던 4차년도 말을 아셔야 되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이 왜 나왔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화살표키를 잘 봐주세요. 우리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00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말에 1,000원을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충당금을 500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차변을 이렇게 적고 500을 줄입니다. 자, 근데 보통 이 대손 충당금을 늘릴 때는요, 뭐 이런 식으로 차변의 상각 비용을 발생을 시켰고 대변에 이제 충당금을 적는 식으로 충당금을 늘리는 분계를 했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줄이는 분계에서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다가는 뭘 적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럼 아까와 비슷한 양식이긴 한데 차변에 비용이 원래 추가할 때 비용이 있었으면 대변에는 이제 그 비용이 취소가 되는 느낌으로. 그래서 판관비에서 대손 충당금 환입, 요거는 사실은 대손 삼각비의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손 충당금 환입이 판관비인 이유는요, 이거는 또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요 대손 삼각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1, 3, 5 차변에 다 대손 삼각비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이 예시가 외상매출금, 요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대손삼각비라는 계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대손삼각비는 판관비로 처리한다. 그러면 뭐냐? 아까 전에 이제 충당금 줄일 때 환입 썼잖아요. 그거는 요 대손삼각비의 반대 개념이다 보니, 요 판관비의 반대 개념이다 보니 이제 대변에 적었고, 그 성격은 판관비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고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해 한번 해보시고 되시는 부분 이해합시다. 자, 그런데 미수금이나 대여금, 선급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처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는 충당금을 만들 때 위에처럼 대손삼각비를 쓰시면 안 되고 아래에 기타의 대손삼각비라는 계정으로 요 차변에다가 이게 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쓸 때는 영업의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 환입을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었어요. 일단 답이 1번이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적용 등록을 띄우시고요. 이 가운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건 뭐 컨트롤 F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계정 과목이 찾아집니다. 자, 그럼 제가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보시면 800번대가 하나 나왔죠. 요거는 뭐냐? 여기 아까 판관비란 뜻이잖아요. 판 이런 식으로 외웠었고, 혹은 요 왼쪽에 보시면 판관비가 800번대라는 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찾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이 하나가 더 있죠. 900번대. 900번대는 뭐냐?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비용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타의 대손삼각비의 반대 개념이 이 구로 시작되는 데 있다. 요거 이론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이 정도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기말의 대손 추산액에서 추정하여 계산하다라고 했습니다. 추정하여 계산한다. 뭐를 추정하여 계산하느냐? 내년에 얼마만큼을 대손 못 받을까? 그거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정하여 계산한 돈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1,000원 내년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 다음 충당금 잔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충당금 잔액을 뜻하잖아요. 이미. 자, 그러면은 이미 충당금 잔액이 800이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대손 추산액이 되는 1000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를 더 추가하면 될까요? 200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기말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추가 계상한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저번 시간 거를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손충당금 시간의 순서대로 제가 쭉 다 분계까지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분계까지 이해를 하고 보셔야 이게 지금 이런 문장들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는요, 바로 이해는 안 되는 거니까 자주 반복하셔야 돼요. 자, 2번 하겠습니다. 기말에 대손상각비를 설정하는 경우 모든 대손상각비는, 모든 이란 말이 나왔죠. 판매비와 관리비로만 처리한다. 이게 이제 틀렸는데요. 왜냐하면 대손상각비는 두 가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아까 뭐였냐, 매출채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있었죠. 그게 대손상각비였죠. 이름 자체도. 걔는 이제 판관비였습니다. 자, 근데 또 뭐가 있었습니까? 기타가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매출채권 관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라고 제가 적어놨었죠. 뭐 미수금, 뭐 선급금, 대여금 이런 거를 적어놨는데 그때는 이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쓴데 있잖아요. 얘는 이제 어디 소속이냐? 영업의 비용 소속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캐치하셨다면 이번이 틀린 말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읽어볼게요. 3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라는 말은 이제 못 받게 됐다 라는 뜻이죠. 채권, 받을 돈이란 뜻이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한다. 상계한다라는 말은 이제 미리 내가 대손충당금 주머니를 준비해 놨는데 그 안에 있는 돈을 먼저 빼서 없앤다. 굳이 표현하자면 서로 상해, 이게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계산해서 없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요거는 위에 분계를 한번 볼게요. 어떤 분계가 있어 봤었냐면, 자, 여러분들 요 분계였습니다. 회수 불능이 발생했는데 요 1500이죠. 근데 금액이 위에 보시면 1200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추가로 대손상각비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나왔던 거죠.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4번 보기.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요것도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것도 채권이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 대손추산액은 아까 1번 보기에서 나왔죠.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그냥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얼마를 못 받을지 계산을 하고 그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 이건 뭐 맞는 말. 답은 2번. 자, 이제 5번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서울은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 요소 키워드는 일단 미수금, 기말 잔액에 대하여. 자, 미수금이라는 거 잘 체크하십시오. 2%, 퍼센트 중요하죠. 의 금액을 설정하려고 한다. 끊고.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서는요,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이 정보만 가지고 우선 체크하셔야 될 게 있죠. 지금 미수금의 금액이 4,500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간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500만 원이 적혀 있고요. 거기에 곱하기 0.02, 002가 아니고 022. 여러분 2%는 0.02 곱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곱하면 답은 90만 원 나옵니다. 자, 0.02 곱하는 게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4,500
요거까지는 잘 적으셔야 돼. 그 다음에 곱하기 버튼 보이지? 곱하기 누르고 2%를 했지? 2 누르고 여기 퍼센트 보이지? 퍼센트를 눌러. 그럼 0.01로 고쳐지지? 그 다음에 는 하세요. 자, 90만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거 2%는 90만원입니다.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수금 받을 돈이 4,500이 있는데 이 중에서 2%를 못 받는다고 미리 예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준비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고 이제 그다음 밑에 거. 자, 이제 그 밑에 부분에서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요.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정보를 줍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이 40만 원 있었는데 단기 중에 32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은 요 40만 원에서 요 32만 원을 어떻게 한다? 빼야죠. 마이너스 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마이너스를 해보면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주머니에는 8만 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8만 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순서 잘 따라오세요. 얘가 아까 1번이었고 얘가 두 번째로 이제 계산한 2번입니다. 8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충법에 의해서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분기를 한다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숫자부터 계산하자는 거예요. 8만원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8만원 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맞추고 싶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90만원. 오케이. 자, 90만원을 맞추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얼마의 금액을 추가하면 될까요? 이거 계산하기가 어렵진 않죠. 82만원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82만원짜리들이 일단은 있다는 거 확인. 네, 문제에서는 이제 기말 추가 설정하는 분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일단 3번, 4번은 아니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의 차이를 보시면 1번은 대손상각비, 2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몇 번입니까? 이거 방금도 설명드렸던 거예요. 아까 전 다른 문제에서도.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미수금이죠. 미수금은 매출 채권 아니죠.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과 같은 자산이었으면, 채권이었으면 1번에 있는 대손상각비 써도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이외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채권.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얘를 써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광교는 매출채권 기말 잔액 2,800만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같은 문제잖아. 위랑 비슷하게 맞지? 근데 조금 다른 게 있긴 있어. 그거 일단 보자는 건데 우선 뭐 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요. 자산 이름은 매출채권. 여러분 문제 풀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2,800만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거 일단 끊고 첫 번째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1%를 해봅시다. 이것도 암산되시는 분들은 암산하시고요. 빨리 암산이 안 되시면 계산기 쓰시면 돼요. 2,800만원 곱하기 이건 이제 1%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금액은 28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28만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는 전기말이란 말 보이죠? 이거 아까 전에는 기초라고 적혀 있었죠? 여러분 전기말과 올해의 기초는 같은 거라는 거 아시죠? 네.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원이었으며 그러면 30에서 시작하네요. 기중에 전기 대손 발생액 중 이건 저번 작년에 대손 발생했던 게 지금 회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대손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 주머니에서 빼서 꺼내서 없앴던 게 올해 다시 못 받을 줄 아는 게 들어온 거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더해 주셔야 돼요. 더해 주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에다가 그 주머니에다가 다시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 이제 50만원이 됩니다. 대손 충당금 못 받을 줄 알았던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요거는 참고적으로 분계를 좀 적어 드릴게요. 대선 총담금이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면 20만 원이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대변에 대선 총담금을 다시 작년에 못 받아 짤고 대선 처리했던 거니까 돌아왔으니까 다시 대선 총담금 주머니에 넣으시고요. 그럼 차변에는 뭐냐? 돈을 받았겠죠. 지금 회수됐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등, 현금과 같은 것들이 들어왔겠죠. 그렇죠? 이런 분계가 이제 됩니다. 이거는 전기에 대선 처리가 됐었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전기에 대선 처리했다. 우리 대선 처리하는 방법 저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앞으로 펼쳐가지고. 그리고 이 분계는 참고적으로 지금 알려드렸고요. 자, 어쨌든 두 번째 계산 나왔습니다. 지금 50만원이 된 상태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세 번째 계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올바른 건 뭐냐? 기말에 하는 작업은 뭐였습니까? 지금 대선 총담금 잔액에서 내가 내년 대선 총담금 금액인 28만원 얘를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만원은 너무 많고요. 28만원으로 줄여주는 분계를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그럼 금액이 22만원을 뭔가 줄이는 분계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시다시피 22만원이라는 거는 보기 3번에 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환입 이거 줄이는 거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6번의 답은 뭐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계 유형까지 한번 다 풀어봤고요. 나머지 안 푼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답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제 계산형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말자산과 기말부채의 일부분이다. 이건 이제 뭐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당좌자산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말자산, 기말부채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정 과목과 금액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서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답 보기도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보기를 먼저 보십시오. 매입 채무 6천만원 보이시죠? 위에서 매입 채무를 먼저 찾습니다. 찾아서 얘가 매입 채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매입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가 뭐 더하기 뭔지는 이제 아셔야죠. 자, 보시다시피 두 개 더하면 네, 6천만원 맞습니다. 1번 보기 이상 없고요. 2번 갑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먼저 타임 발행수표 되겠고, 그리고 우편환증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 개네요. 네, 그래서 3천만원 맞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매출채권 쉽죠? 매출채권은 받으러온,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이 두 개를 합치시면 되는데 5천만원 금액이 이상이 없고요. 이제 답은 뭐 자연스럽게 4번이 되는데 이제 왜 4번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당좌자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좌자산은 타임 발행수표도 당좌자산, 받으러옴도 당좌자산, 외상 매출금도 당좌자산, 우편 환증서도 당좌자산 되겠습니다. 그럼 4번을 적은 애들을 뭐 다 더해 보시면 되겠죠? 이거 5천만원이고 왼쪽 5천, 오른쪽은 3천. 그러면 7천이 돼야 되겠네요. 7천만원. 그래서 답 4번이 틀렸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풀어보고 지금 해설 들으세요.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대선 총담금은 보충법에 의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충법은 지금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보충법이니까 그걸 아시면 되고, 자, 매출 채권 잔액이 1%다.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순장부가액을 일단 물어봤습니다. 요걸 일단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기를 보십시오. T계정 두 개 보이시죠? 근데 그 T계정들의 이름들을 한번 봐주세요. 이 이름들이 보시다시피 계정 과목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 계정 과목의 각각의 흐름을 나타내는 T계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는 기말 재무상태표 상이라는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요 재무상태표를 차변만 일단 그릴게요. 그리고 날짜를 이제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기말 현재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T 계정 매출채권부터 해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은 기초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자, 우리가 전기를 예전에 연습을 했었을 겁니다.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차변 계정. 그러니까 이제 매출채권, 이거는 차변 계정, 자산 계정이지 않습니까? 이 자산 계정은 차변 계정이고, 약속입니다, 이거. 기초가 차변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굳이 또 설명을 드리자면, 차변은 뭡니까? 자산의 증가를 적는 칸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기초에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작년 말에 있던 게 올해로 넘어온 거잖아요. 작년 기말이 올해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증가한 자리에다가 차변에다가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초는 차변에 있을 겁니다. 대손충당금 보세요. 얘는 대변 계정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얘는 부채인가요? 부채는 아니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란 특징적인 계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표시는 차변에 하되, 이제 자산을 좀 차감하는 계정이다 보니 그 성격은 이제 대변에 적는 게 맞잖아요, 분개할 때. 그래서 충당금은 대변 계정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이제 대변에 있는 거죠. 반대로 기초가 이제 차변에 있으면 매출채권으로 다시 들어갔다. 기말은 이제 반대쪽 아래쪽에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은 기초가 대변에 있죠. 서로 반대로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채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기본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55만원이 되겠고 얘도 이제 55만원이 되겠죠. 그럼 기말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5만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요까지 1차적으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까지 계산이 되셨으면 이 금액에, 우리는 이 금액의 1%를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1%를 계산해 보시면 3,500원이 됩니다. 3,5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금액을 만들고 싶다, 지금 일단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문제의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바로 해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매출채권 적으시고요. 자, 매출채권의 기말 금액이 요 35만원이었죠. 걔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각 계정 과목들의 기말 금액들이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로 다 넘어오는 거거든요. 35만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얘의 1%를 내가 추가로 지금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지금 3,500원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금액을 지금 맞추고 싶은 거잖아. 1%를 기말에 대손충당금으로 확정 짓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34만 6,500원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일단 물어본 거는 순장부가액을 물어봤거든요. 순장부가액은 요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차감할 거 다 빼고 밑에 적히는 거를 장부가액, 장부금액 이런 말을 썼었죠. 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고요. 자, 요 부분도 차근차근 한번 잘 들어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당장 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봐 주시면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요 대변의 요 T 계정은 뭐예요?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요 T 계정은 없어도 우리가 문제는 풀 수는 있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순장부가액만 물어봤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뭐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대손상각비 금액 혹은 추가 계상액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물어본다면요, 이제 여기서는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겠죠. 뭐냐면, 자, 그때는 이제 오른쪽 T 계정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T 계정으로 문제 풀면 좀 더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잘 추천을 안 드리긴 하는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이것도 뭐 기출로 나왔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충당금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었다. 근데 대손이 발생해서 8,000원이 빠졌다. 여러분, 그럼 지금 얼마 남은 상태예요? 얼마 남았어? 2,000원이 남은 상태지.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기말에 3,500원을 만들으라고 한다. 이해되세요? 1번, 2번인데, 요까지 하니까 지금 남은 돈이 얼마였다? 2,000원이었잖아. 대변에. 맞죠?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주머니에 2,000원이 남아 있었잖아. 근데 기말이 되니까 얼마를 만들으라고 한다? 요거 3,500원을 만들으라고 한다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말 만들어야 될 금액은 3,500원인 거야. 자, 2,000원밖에 없는데 난 3,500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1,500을 더 추가한다. 대손충당금 추가하면 대변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추가 계상액 부분입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이해되시면 다행인데 이건 여러 번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추가 계상액은 1,50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이번 문제 푸는 방법 1차적으로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추가 문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되신 분들은 오케이, 안 되신 분들은 한 바퀴 돌리고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3번 갑니다. 자, 기말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단기 손익계산서 말이 나오네요.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이게 이제 추가 계상액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더 있는데, 그 밑에 혹시 있는가 볼게요. 밑에 보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있는가 볼게요.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2018년 기초에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 잘 보셔야 돼요. 시점이랑 73,000원 있었고요. 기중에 대손이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30,000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계산하셔야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43,000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은, 기말 재무상태표, 아까 재무상태표였고, 매출채권은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의 대손충당금은 이미 뭐 이건 예상액이 있네요. 대손추산액이 11만원이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이 11만원, 아까 전에 보세요. 대손충당금이 첫 번째 라인에서는 43,000원이었는데요. 2018년도 말, 기말의 충당금이 11만원 이렇게 됐다고 하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추가로 얼마를 더 내가 대손충당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더 추가했느냐가 나오잖아요. 자, 43,000원에서 11만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한 돈은 67,000원을 추가했죠. 그러면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계산 문제를 푸는 요령 위주로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또 다 분계로 끌어들이진 않고 뭐 이 정도 선에서 일단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 문제는 나중에 1급 강의가 완강이 되고 나면 제가 세무 문제를 또 특집으로 이렇게 풀어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 챕터 재고자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만든 이 그림 항상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마인드맵입니다. 맵을 보시고 지금 우리가 재고자산을 하고 있구나, 그거 인지하시라고 이렇게 만든 거고,
그 중에서도 주요 챕터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보자는 거죠. 바로 갑니다. 1번 재고자산의 개념, 종류 바로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종류, 정의부터 가야죠. 정의. 키워드는 일단 3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거나 원재료인 것인데, 결국은 판매로 다, 결론이 되는 거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 판매를 할 때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판매로 수렴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번씩 헷갈리는 게 소모품의 형태로라는 말 보이시죠? 요 말 때문에 그러면 소모품도 재고자산 아니에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소모품의 형태. 그냥 형태만 그렇다고요. 요 말은 전혀 중요한 단어가 아니니까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주로 물어보는 게 이제 종류입니다. 여기 항목이라고 해놨는데요. 항목 혹은 종류 혹은 뭐 분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우선 외우기 쉽게 품에다가 좀 체크를 하세요. 이게 뭐냐? 여러분 품으로 끝나면 거의 대부분은 재고자산입니다. 됐나요? 요걸 찾아 외우세요. 그 다음에 원재료는 품으로 끝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거니까 재고자산으로 본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항목에 있는 것들 품 끝난다. 암기하자. 두 번째. 그리고 오답을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품으로 끝나는 것 중에서 아닌 것들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품은요. 유형자산입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뭘까요? 당좌자산. 기억나세요? 예, 당좌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요거 1번 좀 풀어볼게요. 1번 제가 별표를 안 치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따가 보자. 2번이랑 3번 하고 볼게요. 2번이랑 3번부터 좀 하고 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1번 조선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용으로 판매란 단어가 일단 나오고 건조 중인 이게 뭐냐 생산 중인 생산 중 이거 아까 전에 생산 과정에 있는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2번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이건 파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 임대는 판매랑은 다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뭐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로펌 임대용이고 로펌에서 판촉용 이거는 이제 판촉은 판매 촉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죠. 팔려고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 시세차익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뭔데 시세차익이 뭐예요?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판매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자, 1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으로 보유 중인 토지를 그래서 뭐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판매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 이거 보이시죠?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겠다. 이게 판매 목적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투자하는 목적이거든요.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자산입니다. 얘는 뭐 유형자산이고요. 세 번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용 목적 이게 여기서 나왔잖아. 판매 목적이 아니죠. 컴퓨터가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이 맞거든요. 근데 사용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제 유형 자산이겠죠. 비품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매매업. 사고 팔다라는 개념이 일단 나왔죠. 그 다음에 판매를 목적 나왔죠. 건물. 이게 이제 재고자산.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재고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품 회사나 뭐 상품 회사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물 회사 말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건물은 유형자산입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동산 매매업은 판매하는 게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이 여기에서는 상품이다. 상품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됐죠? 자, 이제 1번 문제 이거 하고 이번 강도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언가 좀 새로운 개념 같은 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산일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자의 적송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 나옵니다. 이건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위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위탁자가 우선은요, 나입니다. 요걸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위탁자는 누구냐면요, 돈이 많은데, 혹은 사장님인데, 물건을 외부로부터 사오기만 하고, 판매는 자기가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그 도로가 같은 데 보면은, 콜핀 같은 등산복 매장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대충 가냐면, 이제 사장님들이 뭐 외국인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에 없는 브랜드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가게에다 재놓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보통 아주머니가 좀 많이 파시는데 그분들한테 맡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위탁자, 수탁자를 일단 나뉘는데 항상 나는 위탁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수탁자한테 가서 위는 이제 위탁자는 부탁을 하는 사람이고요. 수탁자는 숫자가 들어가죠. 부탁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람한테 물건을 넘겨줍니다. 그거를 적송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단어를 정리 좀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적송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 입장에서는요. 나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아직 수탁자가 안 팔았죠. 판매 전까지는 나의 재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판매 후가 되면 이때는 내 재고가 아닌 거죠. 재고가 아니고 이때 재고가 맞고. 아시겠나요? 자, 그럼 1번 보기.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못한 위탁자의 적송품, 재고자산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 다음 할부대금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직 모두 회수되지 않은 할부대금, 판매상품. 여러분,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내가 팔았어요, 상대방한테. 그럼 나한테 더 이상 물건 없죠. 대신에 돈은 아직 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눠서 들어오니까. 그럼 이거 아직 돈 다 안 들어왔으니까 나 재고자산 할래?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물건 자체가 나한테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이미 수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물건을 넘기는 순간요, 할부 판매라도 어쨌든 수익을 인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도 나한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의 재고가 이제 아니다가 되겠죠. 3번 4번도 해야 돼요. 지금 시송품이라는 이야기 나왔죠. 시송품은 이제 시용 판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게 시송품이라는 개념이죠. 요거는 뭐냐면 홈쇼핑에서 물건을 이제 막 팔잖아요. 그럼 우리도 맨날 TV 앉아가지고 목 길게 빼고 홈쇼핑 아무 생각 없이 멍 하면서 보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판매 방식이 있어요. 이거 일주일간 사용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고객들이 매입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듭니다, 안 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보내면 되잖아, 그렇지?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입 의사 표시,
그냥 그런 식으로 파는 거를 시용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판매자는 언제 팔았다 라고 수익을 인식하냐면요, 고객들이 매입 의사 표시를 할 때입니다. 이때 이제 수익에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입 의사 표시를 안 했으면 수익 인식이 안 된다. 오케이? 수익 인식이란 말은 나의 재고가 이제 아니란 뜻이에요. 수익 인식 할 수 없다라는 말. 아직 안 팔렸어요? 그럼 내 재고란 뜻이고요. 지금 판매자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팔려야, 재고가 아니어야 수익 인식 할 수 있겠죠. 지금 매입에 의해서 표시가 없다면서요. 그럼 아직은 안 팔린 거죠. 그럼 아직 나의 재고 자산이 맞는 거죠. 되셨나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중인, 그리고 매입한 키워드 다 나왔네요. 자, 요거 관련된 설명 밑에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적지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착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적지는 여러분, 배에 싣는 곳, 거기를 선적지라고 하고, 도착지는 말 그대로 이제 물 건너서, 배가 이렇게 물 건너서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죠. 물 건너오면 이제 도착하면 도착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물건을 파는 사람, 판매자와 물건을 사는 구매자 사이에는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냐면, 첫 번째는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 뭐가 다른 거냐라고 봤을 때, 먼저 선적지 인도 조건은요, 선적을 하는 순간 선적지에서 그 물건의 소유권이 바뀝니다.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하는 순간 그 물건의 소유권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그림으로 계속 보자면, 판매자는 선적하기 전까지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르면. 그리고 선적하는 순간부터는 구매자 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 거입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고 나서야 구매자 물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일단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4번 문제에서는 아까 매입자, 구매자죠. 그리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요거 이제 보면 되겠죠. 운송 중이면은 바다 위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나의 재고가 맞나 아닌가만 지금 다시 한번 눈 딱 보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나는 구매자고, 운송 중이고, 물 위에 있을 때는 누구 거? 구매자 거 맞죠? 그러니까 내 거. 그러므로 나는 이거를 재고자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그림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